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도 재밌게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살 여자입니다. 평소 사연을 많이 듣고 있었는데 남편의 행동에 너무나 화가 나서 남편에게 제대로 복수를 하게 된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어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의 복수 사연을 듣고 통쾌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도록 모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들어주세요. 저희 엄마와 아빠는 시골에서 어릴 적부터 농사를 짓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시골 시장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일까지 하셨죠. 제가 많이 어릴 적에는 농사터를 잡고 하느라 형편이 힘든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서부터는 저랑 저희 오빠를 한치의 부족함도 없이 키워주셨습니다. 형편이 어려울 때에도 늘 긍정적으로 주변에 사기 안 치고 나쁜 짓 안 하고 열심히 묵묵하게 일하며 다시 웃는 날이 올 거라고 하셨죠. 그렇게 차차 저희 집은 상황이 계속 좋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보고 자라면서 저 또한 시골 학교에서 공부의 끈을 놓지 않은 저는 결국 서울대에 입학하게 되었고 서울대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대로 갈 무렵 저희 오빠는 동네 친구들을 잘못 사귄 게 이어져서 어른이 되어서는 아예 건달이 되고 말았죠. 저희 부모님은 남들한테 사기 안 치고 나쁜 짓 안 하고 살아야 한다면서 그럴 거면 집이랑 연을 끊고 나가라고 초강수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건달리를 하는 걸 결국 말리지는 못하셨고요. 그래서 오빠하고는 10년 전에 연을 끊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집이 돈이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흔히 저희 집이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대부분 놀라는 반응일 정도였으니까요. 사람들이 농사를 하면 흔히 살기 어려운가 보다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떤 농사를 어떻게 얼마나 짓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저의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모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해주시고 사연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사연을 다 듣고 나시면 통쾌하다, 시원하다, 듣기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제 사연은 지금은 나락가버린 남편과 만난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저는 남편과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던지라 직장 동료가 소개시켜준 사람도 다른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죠. 소개로 만난 남편은 명석한 두뇌를 가진 똑부러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산도 철저했고 손해보는 건 못 참는 성격이었어요. 말을 너무 직설적으로 한다는 단점이 있긴 했었죠. 싫은 것을 잘 숨기지 못한달까요? 좋은 것도 대신 잘 못 숨겼고요. 저를 정말 좋아하는 게 제 눈에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되려 순수해 보였고 그렇게 남편과 연애하고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집안은 부유하지도 않고 못 살지도 않는 딱 그 평범한 수준이었어요. 다만 시골에서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죠. 도시에서만 살아서 그런지 그렇게 부유한 집안이 아님에도 조금 까탈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넘어갔습니다. 물론 양가 인사를 드리면서 이미 느끼긴 했었어요. 어머니께서 오냐오냐 키우신 게 눈에 보였거든요. 반면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나고 자라셨고 계속 함께 농사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따뜻하고 구수한 분들이세요. 돈 많이 밝히지 않으시고 정직하게 사는 걸 중시하시는 소박하지만 멋진 분들이죠. 저는 저희 부모님을 제일 존경한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무리 표정을 못 숨기고 말을 직설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도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자주 하는 바로 눈치까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 결혼을 멈췄어야 하는데 그때는 남편에 대한 콩깍지가 있어서인지 그걸 자꾸 못 보게 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서울에서 일하기 때문에 집도 서울에 어렵게 구했고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투룸에 새로 인테리어 공사를 한 빌라를 운 좋게 구해 신혼집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자 더욱 얼굴 보기가 힘들어진 친정엄마가 저를 보시겠다고 주말에 올라오신 날이었어요. 주말에는 아침 늦게까지 늦잠을 자는 남편을 뒤로하고 먼 길 올라오신 엄마를 반갑게 맞이해드렸죠. 진작 제가 내려갔어야 했는데 결혼하고 6개월 동안 이것저것 정리하고 가까운 시댁에서 자꾸 가족 행사다 뭐다 하며 괴롭히는 바람에
정작 친정에는 가지 못해 마음에 계속 걸려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려갔어야 되는데 먼 길 올라오게 해서 미안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잘 지내셨죠? 아픈 것은 없고요? 에이, 뭐하러 바쁜 애 보고 내려오라고 하노? 내가 올라오면 되는걸. 간만에 기차 여행하는 것 같고 좋더만. 오서방은? 아유,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자나? 내가 엄마 왔다고 깨워보려고 했는데 잠에 취해서 꼼짝을 못하네. 3일 내내 야근해서 밤 11시쯤 들어왔거든요. 회사가 월초에 이렇게 결산을 하는 회사라서 그 주 주말에는 이렇게 늦게까지 자요. 오늘도 못 일어나네. 그래도 점심 먹을 때쯤은 항상 일어나더라고요, 귀신같이. 놔둬라. 우리 오서방이 많이 피곤한가 보네. 하긴 3일 동안 밤 11시까지 일했으면 말 다 했지 뭐. 그래, 음식 냄새 맡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기라. 점심때 깨우면 되겠구만. 신경 쓰지 마. 난 괜찮으니까. 맞아요. 엄마,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요즘 농사는 어때요? 아픈 데 없다. 너무 건강해서 문제라니까. 요즘 농사 뭐 맨날 똑같지 뭐. 그냥 하던 대로 한다. 그게 맞는 거고. 꼼수 부리면 다 탈나고 티나는 게 정직한 농사일이니까. 그래도 확정한 농사가 이번에 잘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더 넉넉하게 챙겨줄 수 있겠어. 그래서 좋지 뭐. 역시 우리 엄마랑 아빠는 농사의 신이라니까요. 오랜만에 친정엄마랑 이런저런 수다도 떨며 회포를 풀고 있다 보니 엄마의 낡은 패딩이 눈에 보였습니다. 농사일을 할 때나 시장에서 농산물을 판매할 때도 이 패딩을 입고 일할 엄마를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모시고 아울렛에 가서 10만 원짜리 패딩을 사드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시간은 어느덧 오전 11시 반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먼 길 오신 엄마는 잠시 쉬시도록 하고 오랜만에 제가 솜씨 발휘해서 맛있게 한 상 푸짐하게 차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맛있는 냄새가 나니까 귀신같이 알아차리고 남편이 입맛을 다시며 일어나더라고요. 아, 여보, 맛있는 냄새 나네. 맛있겠다. 오늘 점심은 뭐야? 정신없이 자고 일어났네. 아이고, 오서방, 잘 잤는가? 장모님, 여긴 어떻게? 여보, 장모님 오셨으면 나 좀 깨우지. 여보가 깨워도 인사불성으로 자는데 어떻게 그럼. 지금이라도 일어났으니까 됐어. 인사드려. 안녕하셨어요, 장모님. 한동안 못 뵀었네요. 근데 제가 지금 잠옷 차림이라 옷 좀 갈아입고 나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 참, 안 그래도 되는데. 편하게 입고 먹어도 돼. 자네가 갈아입는 게 편하면 그렇게 하고. 연지야, 여기 화장실이 어디니? 엄마 바로 옆방이 화장실이야. 친정엄마가 화장실에 가자 옷을 갈아입고 나온 남편이 코를 막으며 저한테 쪼르르 달려오는 겁니다. 와서 한다는 말이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철없고 표정 못 숨기고 직설적인 남편이라도 곱게 받아들여줄 수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한 걸 저희 엄마가 화장실에서 나와 바로 들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에 상처셨을까요? 다시 생각해도 마음이 찢어집니다. 저희 엄마 아빠가 농사를 짓는다는 걸 저는 한 번도 창피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엄마 아빠께서도 농사로 저를 잘 키워낸 걸 자랑스러워 하셨고요. 여보, 나 밥 따로 먹게 해줘. 도저히 안 되겠어. 아까도 겨우 참았다고. 코 틀어막고 싶은 걸 억지로. 내가 옷 갈아입겠다고 하고 호다닥 들어갔던 건 못 갈아입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어머님한테서 나는 냄새 때문이야. 시골 냄새. 패딩도 벗어놓으신 거 보니까 엄청 낡았던데. 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여보?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거야, 대체? 우리 엄마가 농사 지으신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야? 패딩은 그래서 내가 새 걸로 사드렸어. 저건 버릴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농사를 지어서 그런가 비료 냄새 나는 것 같단 말이야. 나 비위 약한 거 알잖아. 그래서 항공원에서 밥 같이 못 먹겠어. 나 속도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런데 패딩은 왜 나한테 말도 없이 사드린 거야? 비싼 거 사드린 건 아니지? 지금 패딩이 얼만지 그게 중요해? 참나. 그래서 지금 상 따로 차려달란 거야? 우리 엄마랑 겸상하기 싫으시다 이거야 지금? 어떻게 그러니? 어떻게?
아, 그러면 어떡해. 토할 것 같은데. 여보는 냄새 안 나? 아, 계속 맡고 자라서 모르는 건가. 아무튼 난 아니잖아. 계속 도시에서 살았는데 시골 냄새 익숙하지 않다고. 으, 자네 지금 뭐라고 했는가? 시골 냄새 나서 같이 밥 먹기 싫다고? 엄마 들었어요? 아니, 이 사람이 워낙 서울 깍쟁이 같은 면이 있어서 그래. 여보 뭐해? 얼른 잘못했다고 해. 어서. 아, 듣고 계시는 줄은 몰랐습니다, 장모님. 제가 아닌 게 아니고 솔직히 장모님한테서 시골 냄새 나서 같이 밥 먹기가 힘들 것 같아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사과는 못 드리겠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죠. 자네, 시골 사람들을 우습게 봤는가? 시골 냄새? 참 그런 소리 살다 살다 처음 들어보네. 자네가 그렇게 우습게 볼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내가 보여주겠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앞에서.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그렇지. 이건 솔직한 게 아니라 눈치도 염치도 없는 거라고. 정말 실망이다. 잘못했다고는 못할 망정. 우리 엄마가 무슨 심정이겠어? 어?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엄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이내 저희 남편의 태도에 실망하셔서인지 우리 집에 돈이 많다는 걸 알리시려다 마시더라고요. 사실 저희 집은 남편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남편 본가보다 돈이 많거든요. 그런데 뭐하러 이런 머저리 같은 남편한테 돈으로 짓눌리는 짓을 하겠어요. 저희 엄마랑 아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구수하신 분들이시고 싸움 싫어하시고 나쁜 짓만 하지 말고 살자는 주의시거든요. 됐다 연지야. 오서방, 난 안 그래도 가려고 했네. 자넨 혼자 밥 맛있게 먹게. 난 우리 딸이랑 나가서 점심 먹기로 했으니까. 그치? 연지야, 얼른 가자. 그러기로 했지. 우리 갔다 아울렛 다시 가자, 엄마. 거기 엄마가 좋아할 만한 한정식집 있어. 여보는 혼자 밥 잘 먹고 있어. 이따가 와서 다시 얘기하자고. 알겠지? 아, 그런 거였어? 난 또, 장모님 배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 만난 거 하고 가세요. 그럼 이만. 그래서 저도 얼른 눈치채고 바로 엄마랑 밥 먹고 오겠다고 하곤 남편을 두고 엄마하고 같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친정엄마는 남편 버릇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하셨다가 이내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져오신 가방에서 불쑥 통장을 꺼내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통장에 찍힌 돈은 남편이 상상도 못하는 돈이었습니다. 꾸준히 입금된 내역들을 보며 입이 떡 벌어질 남편을 생각하니 솔직히 통쾌하긴 했죠. 그렇지만 친정엄마가 굳이 돈으로 자랑하고 싶지 않으시다며 대신 오서방이 저한테도 자꾸 저렇게 까탈스럽게 굴고 무시하면 그때는 돈으로 짓누르고 절대 참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연지야, 엄마 말 잘 들어라. 지금 오서방이 하는 걸 보면 평생 나아질 것 같지를 않아. 내가 진작부터 이 결혼 반대한 건 다 이유가 있었다. 이미 결혼했으니 참고 살아야지 생각하지 말고 계속 저러면 확 버려버려라. 우리 집 돈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아주 그냥 통장 보여주면서 코를 납작하게 해주던가 하고. 엄마가 참고 살라고 하지 않을 줄은 알았지만 버리라니 뭔가 제가 다 통쾌해지는데요. 알겠어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말해주는데 나도 오서방이 저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 나도 남편한테 너무 실망해서 엄마 말씀 충분히 잘 새겨듣고 행동에 옮길게요. 그래, 그러면 됐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정말 잘 생각해야 돼. 인생은 길어. 진짜 오서방 대갈통을 한 대 쥐어박으면서 내가 가져온 통장 보여줄까 하다가 말았다. 안 그래도 우리 엄마가 움찔움찔 하시는 거 다 보였어. 밖에 나와서 밥 먹자고 한 건 정말 좋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 엄마 센스 감탄했잖아. 덕분에 이렇게 만난 한정식도 먹고. 그래, 참지 말고 살아. 알았지? 오서방이 한 번만 더 그러면 통장 보여주면서 아주 길을 팍 꺾고 척추도 꺾어버리라고. 어디 감히 우리 딸 연지한테. 저는 웃으면서 알겠다고 하고 엄마를 다시 친정으로 내려가시는 길을 배웅해드리고 신혼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제가 엄마한테 사드린 패딩 영수증을 봤는지 다짜고짜 이렇게 말하며 제 뺨을 올리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어이가 없고 서러워서 정말 정신이 나갈 뻔했습니다. 너 제정신이냐? 당장 환불해와. 시골에서 일하고 시골 시장에서 장사하시는데 부모님한테 10만 원짜리 패딩이 말이 돼? 너 왜 이렇게 물 쓰듯 돈을 써?
뭐라고? 지금 그게 나한테 다짜고짜 소리치면서 뺨까지 때릴 일이야? 여보, 내가 알던 여보가 맞니?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이제야 본성이 드러나네. 정말 실망이다. 당신이 계산도 철저했고 손해보는 건 못 참는 성격인 건 알았지만 우리 엄마한테 10만 원 패딩이 아깝다고 환불하라니. 엄마한테서 시골 냄새 나서 겸상을 못하겠다더니 이런 말은 너무하잖아. 나 당신이랑 이런 식이면 같이 못 살아. 짐 싸서 내가 나갈게. 우리 좀 떨어져 있자. 뭘 잘했다고 당신이 집을 나가. 상의도 없이 마음대로 돈을 쓴 건 당신이잖아. 꼭 이렇게 내가 당신을 집에 가둬둬야겠어? 당신은 나한테 못 벗어나. 못 벗어난다고. 뭐? 날 감금한다고? 지금 뺨 때린 것도 모자라서 겨우 우리 엄마한테 10만 원짜리 패딩 하나 사줬다고 이러는 거야? 지금 누가 잘못한 건데? 이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당신 이러면 진짜 이혼이야. 얼른 문 열어. 문 열라고! 당신은 거기 들어가서 반성이나 좀 하고 있어. 에이, 장모님 패딩 입고 가서 환불도 못하고 젠장. 급기야 남편이 저를 감금하는 게 아니겠어요. 뺨까지 올린 것도 모자라 제가 떨어져 있자고 하니 이혼하자고 할까봐 감금을 하다니. 너무 서럽고 억울해서 이대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쫌팽이 같고 함부로 저한테 뺨까지 때리는 남자랑 평생을 살겠어요. 그런데 제가 감금이 되어 있으니 어떻게 뭘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때 10년 전 연을 끊은 전국구 건달 친정오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친정오빠한테 알렸습니다. 오빠, 잘 지냈어? 갑자기 연락해서 정말 미안한데 내가 남편한테 지금 감금당하고 있어. 우리 엄마한테 시골 냄새 난다고 하고 내가 우리 엄마 패딩이 낡았길래 10만 원짜리 패딩을 사줬는데 제정신이냐고 환불해오라고 막 윽박 지르고 내 뺨까지 때렸어. 오빠 아직 건달 일 하고 있어? 다짜고짜 연락해서 하는 소리가 너는 서울대도 나온 애가 왜 그러고 사냐? 오빠 속상하게. 나는 건달 일이 잘 맞아서 집 나간 거지 가족들이 미운 건 절대 아니야. 우리 집 아직도 그 동네에서 잘 나가는 거 나 다 알아. 내가 지금 속한 조직이 전국구거든. 위치만 말해. 어딘데? 바로 내가 애들 보내서 조져버릴게. 오빠, 역시 오빠 전국구 건달이 되었구나. 나 여기 지금 서울 살아. 고마워 오빠. 남편 정신도 못 차리게 아주 그냥 나락으로 보내줘. 이 인간이랑 이혼할 거야. 정말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뭐? 서울에 살고 있다고? 그러면 내가 갈게. 나도 서울에 있거든. 기다려. 이 오빠가 간다. 10년 만에 보는 건데 이렇게 보게 되다니. 일단 갈게. 만나서 얘기하자. 고마워 오빠. 기다리고 있을게. 그렇게 한 30분도 안 돼서 오빠가 저희 집 문을 쾅쾅쾅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면서 말이죠. 여기 김현지 씨 있죠? 다 알고 왔어요. 빨리 문 열어요.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지금 안 열면 부수고 들어갈 겁니다. 아니 다들 누구신데 이렇게 남의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겁니까? 누구신데 우리 아내를 찾아요? 문 바로 열었으면 이렇게 문 부실 일도 없잖아. 네가 우리 연지 남편이냐? 나는 우리 연지 하나밖에 없는 친오빠다. 친정오빠는 전국구 건달답게 남편을 한 손으로 제압하고 멱살을 잡고 끌고 들어와서 제가 있는 곳에 문을 열게 했습니다. 남편은 찍소리도 못하고 친정오빠가 때리는 뺨을 몇 대 쳐맞고 바닥에 나뒹굴어져 있었죠. 오빠, 보고 싶었어. 10년 만인데 이런 일로 연락해서 너무 미안해. 앞으로는 우리 자주 연락하자. 엄마 아빠도 오빠 연락 많이 기다리고 계셔. 오빠 오늘 바빠? 우리 오랜만에 부모님 뵈러 가자. 뭐야? 그럼 이 건달이 정말 여보의 10년 전 연 끊었다는 그 친오빠야? 그걸 왜 이제 말해? 내가 감금했다고 이렇게 건달 친오빠 부르면 반칙이지. 아우, 아우, 아우. 네 남편 왜 이렇게 말이 많냐? 더 맞고 싶은 건가? 이게 어디서 감히 우리 예쁜 동생 뺨을 때려? 죽고 싶었구나. 그래, 오늘 애들 운전시켜서 부모님한테나 다녀오자. 야, 이 새끼 끌고 가서 매운맛 좀 보여줘라. 네, 형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못들 하고 있어. 얼른 끌고 나가지 않고. 치워버려. 네. 남편은 정말 파르르 떨면서 가냘픈 몸을 펄럭이며 오빠의 부하들에게 끌려나가더라고요. 어떻게 매운맛을 보게 될지는 뭐 제가 알 바가 아니니까요.
그렇게 남편은 나락으로 가버리게 되었죠. 저는 오빠랑 같이 시골에 계신 엄마 아빠를 보러 함께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남편과는 도저히 앞으로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졸업 후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제 힘으로 차도 사고 집 살 때 보탤 수 있을 만큼 돈도 모았고 한번 다녀왔다고 해서 앞으로 새로 좋은 사람 못 만날이라는 것도 없더라고요. 신혼 6개월 차에 드디어 콩깍지가 벗겨지고 남편과 시댁이 시골 출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동안 얼마나 우습게 봤던 것일까요? 안 그러는 척 하면서 은근히 깔보셨던 걸 애써 무시해왔던 제가 너무 바보 같고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저희 엄마에게까지 그러는 걸 보고는 이제 정신이 확 들었던 거죠. 더 이상 참고 살 수는 없었기에 저는 마음을 단단히 굳혔습니다. 오빠와 시골에 내려와 오랜만에 마주하는 시골 풍경에 저절로 마음이 탁 트이고 숨을 제대로 쉬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복작복작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는 도시, 북적이는 사람들과 건물들 사이로 쉴 틈도 여유도 없이 밀려드는 일과들. 그런 것들에 갇혀있다가 주말 동안 내려왔던 시골 풍경은 너무나 아름답고 평화로웠습니다. 오랜만에 시골 오니 좋지? 아니, 우리 아들도 같이 왔구만. 이게 얼마만이냐? 10년 만이네. 그동안 밥은 잘 챙겨 먹고 댕긴겨? 아이고, 보고 싶어서 눈 빠지는 줄 알았다 그래. 오빠랑 같이 왔어요. 오서방이 엄마 패딩 좀 사줬다고 날 때리고 감금하는 거 있지? 그런 놈이랑은 진작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었는데 요즘 이혼 흠도 아니잖아요. 저 그 머저리 같은 놈이랑 이혼할 거예요. 어머니, 좋았어요.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저는 전국구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직 그 일을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자부심도 있고요. 이제 저 자주 시골에 올게요. 그동안 연락 끊고 지내서 죄송합니다. 그래, 잘 왔다. 기특하다, 내 아들. 우리는 시골에서 네가 언제 돌아오나 그 생각만 했다. 그리고 연지 너 이혼하는 게 맞는 거요. 요즘은 뭐 나는 솔로? 그런 프로그램에서도 돌싱들 많이 나오더만. 또 그리고 그 뭐였더라? 그 확 이혼해뿌라. 잘 왔다 아들아. 나도 네 엄마랑 같은 마음이었다. 앞으로 종종 와라. 전국구로 일하면 바쁘겠네. 연지는 이혼 바로 진행하고. 왜 그 돌싱글즈 있잖아. 그거 애 많은 이혼녀도 애 없는 이혼남이랑 잘만 재결합하고 하던데. 요즘 그런 세상이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 아니, 우리 엄마랑 아빠 나 이혼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그런 TV 프로그램은 어떻게 알고 챙겨보고 계셨대요? 나는 너 결혼 처음부터 반대했었잖아. 그게 다 눈에 보였거든. 서울 깍쟁이들은 이래서 안 돼. 물론 서울 사람들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편견에 잡혀서 사람 차별하고 무시하는 중속들은 안 되는 거지. 아, 그렇고 말고. 억지로 참고 살 필요가 뭐 있다냐. 네가 뭐가 모자라서. 안 그래? 다시 시작하면 될 일이다. 알겠어요.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니까 정말 고맙네. 난 결혼한 마당에 이혼하지 말고 그냥 살라고 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내 생각보다 우리 엄마 아빠가 더 열려있는 사람이었어. 역시 난 우리 엄마 아빠 딸이라 행복해. 아, 오랜만에 엄마 아빠한테 와서 이렇게 시골 풍경 보니까 내 마음이 다 편하고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진작에 찾아뵀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결혼하고 너무 정신이 없었잖아. 그런데 아까 엄마가 말한 그 새로 농사 확장한 곳에 젊은 사람 들어와서 같이 한다더니 그 얘기는 뭐예요? 그래, 시골이 좋긴 하지. 마음 따숩고 정도 가고. 이번에 그런 청년들이 들어왔길래 우리랑 그 콜라보? 그거 해가지고 한번 제대로 키워보려고 같이 일하고 있다. 근데 아주 싹싹하고 잘하더라. 너랑 같은 서울대 나왔다던디? 나는 그 총각이 우리 딸 연지 짝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한번 만나라도 볼텨? 아이, 엄마랑 아빠도 참. 그 총각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다고 결혼한 유부녀. 아니지. 이제 이혼할 딸내미랑 총각은 좀 그렇지. 마음만 받을게요, 마음만. 하여간 우리 엄마 아빠 딸바보들이야. 동네 사람들이 자꾸 그러면 욕해요.
아유, 참, 진짜 괜찮은 총각이란 말이여. 일도 잘하고 싹싹하고 똑똑하고. 네가 홀랑 오서방이랑 결혼해버리지만 않았으면 이 총각이랑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을 텐데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아이고, 알겠네요, 알겠어. 일단은 저 이혼하는 게 먼저잖아요. 주말 동안 여기서 엄마랑 아빠랑 푹 쉬고 오랜만에 사람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올라가서 이혼 서류 접수하고 다시 올게요. 주말마다 이제 올 거예요. 저 할 일도 없는데요, 뭐. 잡생각 안 들게 엄마 아빠 계속 도와드리죠, 뭐. 안 힘들겠냐? 괜찮겠어? 회사 일도 바쁘고 힘들 텐데 주말에는 조금 쉬어야 하지 않겠냐? 우리야 좋다만. 아이, 당신도 참. 우리 언지가 오면 그 총각 볼 일도 많아지고 좋은데 뭘 그런 소리를 해요. 또 입이 방정이지 또. 아빠랑 엄마랑 이렇게 오랜만에 마루에 앉아 드넓은 논과 밭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정말 힐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엄마랑 아빠는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는 것에 엄청나게 긍정적이셨고요. 저보다 더 성숙하고 요즘 트렌드를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이렇게 제 편이 되어주시니 저는 이제 정말 걸리는 것 없이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하고 서류에 도장 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나락간 남편은 이혼하면서 지랄하겠지만 뭐 아무렴 좋습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안 받아들여줄 거니까요. 서울로 다시 올라가자 제 예상은 정말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적중했습니다. 제 퇴근 시간에 맞춰서 남편이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끈질기게 쫓아와서 잘못했다고 이혼하지 말고 같이 살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같이 살자. 이혼이라니 정말 너무하잖아. 게다가 너희 오빠 부하들이 그날 나 데려가서 얼마나 팬 줄 알아? 신고하면 다음엔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인다고 협박까지 했어. 다신 안 그럴게. 정말 미안해. 그래도 우리 이혼하지 말자. 어? 연지야, 앞으로 내가 잘할게. 회사 앞에서 창피하게 뭐 하는 거야. 참, 그래, 당신답다. 그럴 줄 알았어. 돈도 없고 돈만 밝히는 도시 거지 집안인 너랑 너희 집, 이제 지긋지긋해. 사실 우리 집이 너희 집보다 재산도 더 많아. 그러니까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고 끝내자. 시골 냄새 안 나는 집안이랑 재혼을 하던지 그건 네 알아서 하고. 뭐라고? 도시 거지 집안? 우리 집 부자는 아니었어도 우리 엄마가 나 부족함 없이 키우셨어. 좋은 것만 주시고 좋은 곳만 다니게 해주셨다고. 난 도시 거지로 살지 않았어. 알아? 그리고 이혼하면 나 같은 조건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충분히 가능하지. 우리 집 재산이면 너희 집안 콩가루로 만드는 건 아무 일도 아니거든. 그리고 우리 오빠 전국구 건달인 거 봤지? 그것만으로도 넌 몸 조심해야 돼. 알겠냐? 그런데 아직도 너 정신 못 차렸구나. 고생하시는 우리 엄마 패딩 10만 원짜리 사드렸다고 뺨 때리고 환불해 오라고 하고 감금까지 하는 걸 보고서는 난 당신이랑 이혼하겠다고 마음 굳혔어. 여기 이혼 서류 도장 찍어서 보내. 안 돼.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돼, 여보. 내가 여보 뺨 때린 거랑 말 심하게 한 거 전부 다 사과할게. 그러니까 제발 우리 추억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이제 결혼하고 6개월 같이 살았는데 너무 아깝잖아. 난 여보랑 계속 살고 싶어. 이혼 못해. 뻔뻔하게 이혼하기 싫다는 말이 나와? 당신이 나한테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했던 말들 잘 생각해봐. 이게 지금 당신이 싹싹 빈다고 해결된 문제인지. 난 처음부터 당신이랑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어. 내 대답은 변하지 않아. 안녕. 저는 남편과 같이 살던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당분간 저희 회사 바로 앞 호텔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또 찾아올까봐 오전 7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에 퇴근하는 일정을 택했죠. 저희 회사는 자율근무제여서 출근 퇴근 시간이 자유로웠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찾아와도 절대 저를 마주칠 수 없도록요. 그런데 다행히 남편은 그날 저희 친정오빠의 부하들한테 엄청 심하게 두들겨 맞았는지 두려워서인지 다시 찾아오지는 않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 길로 짐을 싸서 나와 이사업체를 불렀습니다. 일정을 잡고 호텔로 들어가면서요. 남편에게서 계속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고 카톡으로만 답장을 했어요. 이혼 서류 보내라고 말이죠. 제가 이사를 가버리고 저희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생기자 남편은 실감이 났는지 잘못했다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 대신 잘 산다는 친정 돈으로 집 대출금은 해결해주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끝까지 이러는 게 정말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라니
너무 찌질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 정말 이혼 결심하길 잘했죠. 이혼집을 구할 때 남편의 대출 최대치로 받아도 해결이 안 돼서 제가 모아놓은 돈에다 또 저의 대출을 조금 받아서 구했던 건데 이제 와서 자기 대출금을 해결해달라뇨. 어쩌면 이렇게 염치가 없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맞는 걸까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데 이혼 결심하길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지옥 같은 일주일이 지나고 어느새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주말에 시골에 내려가는 기분이 이렇게 설렐 수가 있을까요? 엄마랑 아빠랑 또 힐링하며 좋은 시간을 보낼 생각을 하니 한 주 동안의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희 오빠도 일이 바쁘지 않을 때는 종종 내려와서 시골 농사일도 돕고 하기로 했고요. 남편이 감금해서 오빠한테 연락한 게 된 거지만 진작 할 걸 그런 생각도 들고 오빠가 참 든든하고 듬직하더라고요. 이렇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주말에 시골에 있다 보니 우리 농사터에서 못 보던 청년이 보이더라고요. 주차를 하고 잠시 내려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못 보던 분인데 새로 일하기 시작하셨나 봐요. 저 이 집 딸이에요. 반갑습니다. 아, 선배님. 서울대 구사학번 김현지 선배님 맞으시죠? 저 서울대 농대 나왔어요. 선배님 1년 후배요. 아, 전혀 몰랐네요. 반가워요. 제가 그때 학과 대표여서 잘 알고 있었나 봐요. 제가 학과 사람들은 다 기억하지 못해서. 아무튼 알아봐주니 괜히 더 반갑네요. 우리 학과 졸업해서 정말 농지로 오는 사람은 드문데. 멋지네요, 후배님. 아, 연지 선배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쑥스럽네요. 저 농대에 있다가 로봇에 관심이 생겨서 카이스트로 편입했었어요. 카이스트에서 로봇 박사과정 하고 본격적으로 농업 분야 창업하려고 여기서 일하는 경험 쌓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우연히 선배님 뵙게 되다니 정말 너무 좋네요. 꿈 같아요. 저 좀 꼬집어 주실래요? 네? 무슨 꿈 같기까지야. 재밌네요. 어떻게 제가 꼬집어 드리겠어요. 우리 부모님하고 함께 일하고 있다니 우연이고 참 반가워요. 주말인데도 열심히 연구하다니 분명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선배님은 저 기억 못 하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아니에요. 선배님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을. 저 선배님 짝사랑해왔거든요. 그래서 꿈 같다고 했던 거예요. 혹시 주말인데 시간 괜찮으시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실래요? 그게 정말이에요? 전혀 몰랐어요.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고마워요. 늦었겠지만 이제 와서라도 말해주셔서. 고백인가요? 저는 지금 시간 괜찮아요. 만난 건 먹으러 가서 오랜만에 학교 이야기도 좀 할까요? 와, 네, 좋아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님. 금방 옷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잠시만 차에서 기다려주세요. 천천히 해도 돼요. 저도 엄마랑 아빠한테 인사만 드리고 올게요. 잠시만요. 때마침 엄마랑 아빠가 나오셔서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소개해주고 싶었던 총각이 바로 이 총각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학교 같은 과 후배라고 하니 엄마랑 아빠는 그래서 더 좋은 건 아니겠냐며 점심도 먹고 저녁까지 먹고 늦게 들어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지못해 나선 길, 저희 대학 시절 기억 속에 이 후배는 존재감이 없었지만 만나서 이야기하고 밥을 먹고 학교랑 창업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존재감이 엄청 커졌죠. 좋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고 제가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좋은 만남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도 좋겠다는 아쉬움마저 들 정도였으니까요. 후배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남편에 대한 서러움과 화나던 순간들을 말끔히 잊을 수 있었습니다. 후배와 계속 대화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후배가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배님이 차에서 내리실 때부터 선배님인 거 알아봤습니다. 아직도 선배님만 보면 이렇게 좋고 가슴이 뛰는 거 보면 단순 첫사랑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선배님을 아직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대화 나누면서 선배님이 제 생각보다 더 멋지고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 남편분과 이혼하시면 선배님과 진지하게 정식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선배님 부모님께도 허락을 구할 거고요.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나는 나 혼자만의 생각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같은 마음이라는 걸 알게 돼서 너무 다행이에요. 제가 아직 이혼 진행 중이라
남편이 이혼 서류에 도장만 쾅 찍으면 그때부터 우리 정식으로 만나요. 저는 너무 신기해요. 부모님께서 소개해주고 싶다고 한 사람이 후배님이라는 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난 게. 저는 이런 걸 운명이라고 부른답니다. 저와 선배님은 운명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잘해드릴게요. 그런 몰상식한 서울 촌놈하고는 당장 이혼하세요. 서울 촌놈 맞네요. 딱 어울리는 말이에요. 맞아요. 저희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만드신 재산인데 그것만 탐하는 몰상식한 서울 촌놈. 서울 거지랑은 더 이상 관계를 이어나가는 게 제 인생 낭비, 시간 낭비겠죠. 고마워요. 이제 제가 있잖아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빠르게 제가 다시 누군가에게 호감을 가지고 빠지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상상치 못했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께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물론 너무 빠르다는 생각도 했었지만, 그래서 조금 자제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었지만, 집에 가자마자 저는 머리털 나고 저희 엄마와 아빠가 이렇게까지 기뻐하시는 모습은 정말 처음 봤습니다. 제가 그 총각과 지금까지 같이 있었다고 하니까 한바구음을 지으시며 반겨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아무 걱정 없다면서요. 부모님한테 들은 제 후배는 더 멋지고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로봇 공학자로 발명한 로봇도 있고 대기업에서 협업 제안도 많이 들어오는데 외국 기업이랑 정부랑 손잡고 본격적으로 농가를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이었습니다. 그걸로 창업할 계획이었고요. 실제로 사람들에게도 싹싹하게 잘 대하고 인간적이고 열심히 하는 성실한 청년으로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하루 얘기해본 저도 이렇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는데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도 좋게 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제 남자친구가 되었고 남편과는 이혼에 성공했습니다. 저의 남자친구 자랑을 너무 했나요? 전 남편과 너무 다른 사람이고 비교도 안 되게 멋진 사람이라서 저도 모르게 팔불출처럼 늘어놓았네요. 친구들도 진작 지금 남자친구 같은 사람을 만났어야 한다면서 제 전 남편은 어디서 분수도 모르고 그렇게 깝죽대냐고 쌤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더 신랄하게 대신 욕해주는 친구들을 보며 시원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제가 참 바보같이 진실을 안 보고 살았다는 생각에 씁쓸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정신 차리고 좋은 사람과 다시 새 인생을 시작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요? 여러분이 저였어도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전 남편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돈 더 주는 곳으로 이직하려고 퇴사했다가 채용 취소를 당했다는데 이미 퇴사한 직장에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난처해져서 결국 다시 시부모 댁에 들어가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경솔한 사람이니 아마 다른 곳에 재취업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건 뻔히 알겠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는 정말 이혼 잘했다며 칭찬 일색입니다. 저도 이혼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친구들에게 이 일을 후일담처럼 들려주니까 너무 통쾌하다고 사이다 같다며 사연을 보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연 들어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대리만족으로 통쾌하고 시원한 하루 보내시라고 기쁘고 좋은 마음으로 사연을 썼습니다. 지금은 이혼을 하고 후련한 마음으로 남자친구와 주말마다 만나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대기업에서 사내 벤처 창업을 지원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꼭 서울에서 살지 않고 가까운 지사로 옮겨서 남자친구와 부모님을 더 자주 볼 수 있는 곳에서 일하려고 회사에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얼른 이쪽으로 발령이 나면 좋겠네요. 그러면 더 가까이서 행복한 시간을 자주 보낼 수 있을 테니까요. 상상만으로도 미소가 지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게 바로 행복 아닐까요? 그에 비해 전 남편을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오던 지난 날들이 대비되더라고요. 전 남편은 재혼은 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은 백수에 다른 회사에 들어가기도 힘든 상태니까요. 사람이 역시 마음을 착하고 좋게 먹어야 이런 일을 안 당하는 게 아닐까요? 마음을 나쁘게 쓰고 같은 사람을 개무시하고 깔보니까 이런 나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겠냐며 노발대발하실 시어머니를 상상하니 통쾌하더라고요. 정말 이런 거야말로 자업자득 아닌가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평소에 다른 사람들을 배경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무시하지도 않고 살다 보니 이런 좋은 일도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평생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이기도 했고요. 저희 집이 어려운 형편이었을 때도 역시 부모님은 성실하고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고 옆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보고 자라면서 저는 바르게 살게 되었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죠.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이혼은 했지만 곧바로 더 좋은 짝을 만나 이렇게 행복한 새 삶을 시작하게 된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께 저의 좋은 행운이 복들이 깃들기를 바라며 저에게 공감해주시고 대신 통쾌하다, 시원하다, 하하하 하면서 저의 전남편에게 쌩통이다 느끼셨다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집안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로 사연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남겨주시면 저도 열심히 읽고 답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연 채널 열심히 챙겨보고 있으니까요. 남자친구와의 새 출발 응원해주시면 더 제가 힘이 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요즘은 이런 사연이 유행이라고 해서 저도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이 순탄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용기를 내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물론 아직 죽을 때가 된 것은 아니지만 참 고단하다고 느낀 적이 많은데 사연 제보하며 쭉 돌아보니까 웃음이 나오기도 하네요. 저는 사실 갑자기 잘 살다가 고난이 왔던 게 아니고 어린 시절부터 고단했습니다. 저는 아빠에 대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그 기억조차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빠는 술을 굉장히 좋아해서 매일 마셨는데 술을 심지어 잘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 항상 소리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기도 했어요. 우리 엄마는 동네에서 작게 분식집을 하셨는데 심지어 가게까지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또 노름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술 아니면 노름이었으니 우리 엄마가 정말 마음고생이 심하셨어요. 그런데 아빠에 대한 기억은 딱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아빠가 그때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되게 추운 겨울로 기억하는데 저는 자매고 동생이라 4살 차이가 나는 언니가 한 명 있었어요. 언니와 저 둘이 엄마 가게에서 밥 먹고 집에 먼저 가고 있었는데 언니랑 저는 지금 집에 가면 아빠가 또 술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술에 취하면 자거나 소리 지르며 물건을 던지거나 둘 중 하나였거든요. 차라리 자고 있으면 언니와 저도 빨리 조용히 씻고 자면 되는데 깨어있으면 우리를 보자마자 또 어딜 다녀왔냐고 소리 지를 게 뻔해서 두려움에 떨며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어머, 애들 왔다. 빨리 얼굴 가려요. 우리가 집에 도착하자 주인집 아주머니가 동네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라는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건 아빠였어요. 아빠는 그날도 술에 취해 노름에 갔다가 돈을 다 잃고 집에 오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셨는데 하필 낮은 기온 때문에 땅이 꽁꽁 얼어서 그대로 쓰러지셨대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날이 너무 추워서 길에서 쓰러져서 동사하게 되었답니다. 그걸 동네 사람들이 발견하고 급하게 몸을 녹였지만 죽은 목숨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우리가 오자 주인집 아주머니는 제 눈을 가리며 사람들에게 우리 엄마 가게에 가서 빨리 알리라고 했던 것이 똑똑히 기억이 나요. 우리는 그렇게 아버지를 잃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빠가 우리 가족에게 헌신적이지도 않았고 매번 엄마가 힘들게 돈을 벌어오면 노름을 하거나 술과 담배를 사는 것으로 탕진하기도 했었지만 갑자기 그렇게 죽을 줄은 몰랐어요. 저는 더군다나 나이가 너무 어려서 죽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빠를 보냈는데 아빠가 알고 봤더니 노름판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빌렸더라고요. 장례식장에 사채업자들이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집으로 찾아와서 그 인심 좋던 집주인 아주머니가 너무 미안한데 나가달라고 울면서 사정하기까지 했어요. 결국 우리는 달동네에 있던 옥탑방으로 이사를 갔는데 사채업자들은 소식도 빨라서 그 집까지 바로 찾아왔습니다. 계단이 너무 많고 길이 가팔라서 어렸던 저는 그 길을 너무 힘들게 올라오곤 했는데 그 사채업자들은 힘도 좋은지 잘도 드나들더라고요.
엄마 가게 가서도 난리를 치고 정말 우리 수중에 남는 돈이라곤 몇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엄마가 음식 솜씨가 워낙 좋아 단골이 많았는데 그래도 단골들이 우리 가게에 꾸준히 찾아와 주시고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응원해줘서 엄마가 버틸 수 있었다고 해요. 엄마에겐 오빠, 우리에겐 외삼촌이 계셨는데 외삼촌이 숙모 몰래 돈을 줘서 사채를 갚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래서 외삼촌만 보면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밖에 없어요. 사채를 갚은 후에도 사실 그렇게 우리 집 형편이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단골들이 아무리 많이 와도 분식집이 뭐 얼마나 돈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는 새 것을 가져본 경험이 없고 다 언니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학용품부터 옷까지 죄다 언니가 쓰던 중고품을 사용했는데 기분이 나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저한테는 너무 당연한 사람이 밥을 먹고 잠자는 그런 것과 진짜 똑같았거든요. 제가 그렇게 큰 불만 없이 조용하게 자랐다면 언니는 경우가 달랐습니다. 언니는 소위 말하는 문제아였거든요. 학교에 잘 가지도 않았고 나가면 꼭 선생님들이 우리 엄마를 학교로 부르시고 언니는 가난한 게 너무 싫다고 항상 집을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언니의 방황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작됐는데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막 엄청난 사고를 치진 않았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는 사고치는 범위나 수위가 높아졌어요. 가출은 일상이었고 어쩌다 집에 오면 그렇게 언니가 싫어하던 아버지가 물건 던지는 행동을 본인이 하기도 했습니다. 몰려다니며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셔서 동네 주민들도 도대체 왜 저러냐고 뒤에서 많이 욕하셨어요. 저는 원래 성격 자체가 언니처럼 우르르 몰려다니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성격이고 학교에서도 조용하게 있는 듯 없는 듯 다녔기 때문에 엄마가 그나마 저를 보며 버티셨다고 합니다. 언니는 결국 고등학교를 자퇴했는데 어쩌다 집에 오면 돈을 달라는 말을 했어요. 엄마, 나 100만 원만.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약속할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100만 원을 달라고 하면 어떡해? 너 또 무슨 사고 쳤어? 이번만 갚아주면 진짜 이제 조용히 정신 차릴게. 제발 도와줘. 아, 돈 갚아주면 검정고시 칠게. 너 저번에도 그 말 했었잖아. 진짜 그만해. 언제 정신 차릴래? 엄마는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고 어쩌다 온 언니가 돈을 달라고 들어누우면 초반에는 그래도 자식이라고 도와줬어요. 언니가 분명 검정고시를 친다니까 엄마는 결국 빚까지 내며 언니 돈을 몇 차례 갚아줬는데 언니는 검정고시는 무슨 점점 그 액수가 커져서 엄마는 감당하지 못하셨어요. 언니가 아무리 돈을 빌려달라고 해도 엄마는 검정고시를 치고 가출 그만하고 집으로 오면 해결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안 그래도 엄마는 아빠의 무능력과 노름에 질려버린 상태였는데 언니까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식이지만 미워 죽겠다고 저에게 하소연하시곤 했어요. 심지어 언니는 나중에는 갈 곳이 없는 지 본인의 남자친구를 우리 집으로 데려오기까지 했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었던 것은 언니는 그렇게 패약질하며 엄마 속을 썩이면서 저한테는 또 잘해줬어요. 본인 빚이나 갚을 것이지 우리 학교 앞에서 제가 하교할 때까지 기다리다 저를 데리고 가서 피자를 사준다던가 제가 워낙 소심해서 괴롭히는 애들이 있었는데 걔네를 쫓아가서 위협적으로 말해서 다시는 애들이 저를 건들지 않는다던가 이런 것들이요. 그런 언니가 참 고마우면서도 미웠습니다. 저는 언니한테 검정고시를 치라고 말하고 엄마 속상하지 말게 하라고 했지만 언니는 그럴 때마다 어린 네가 뭘 아냐고 핀잔을 줬죠. 무슨 말만 하면 너는 어려서 뭘 모른다고 하니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던 언니는 어느 날 본인 남자친구와 집을 나갔는데 사실 엄마와 저는 늘 그렇듯 언니가 한 달 뒤쯤 다시 집으로 돌아오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그렇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집으로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었어요. 언니가 3달 넘게 집에 들어오지 않으니 제가 한동안은 집 문 앞에 앉아 언니를 기다렸는데 그러다 심하게 감기에 걸려 고생했던 적도 있습니다. 엄마도 언니를 찾는다고 단골 손님들에게 언니의 행방을 묻기도 하고 저와 같이 날 잡고 가게를 쉬고 돌아다니기도 했는데 언니는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아무리 사고치고 돈 달라고 하는 자식이라도 자식은 자식인지 엄마는 매일 밤 퇴근하고 언니의 흔적을 찾곤 했지만
언니는 그렇게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2년 넘게 잠적했습니다. 우리 집 형편상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너무 큰 사치였고, 게다가 저는 공부를 잘하는 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대학을 가진 않았어요. 대신 졸업식도 하기 전에 저는 옆 동네에 있는 아주 큰 마트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은 돌아가면서 했는데 시식 코너에서 사람들에게 권유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진열도 하고 마트에 있던 카트 관리도 하고 매번 바뀌었어요. 아무래도 계속 움직이는 일이라 힘들기도 했지만 돈을 만질 수 있으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이걸로 우리 집의 생활비를 벌 수 있으니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마트에서 돈을 벌기 시작한 뒤로 엄마는 빚을 더 갚을 수 있었고 생활도 예전에는 먹지 못했던 고기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나아져서 그렇게 잠시나마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왜 잠시냐면 바로 제가 돈 벌기 시작한 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았던 건지 언니가 집으로 3년 만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가서 밥 먹을 생각에 기운을 내며 가파른 계단을 올라갔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집안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엄마와 저는 평소에 전기세를 아끼려고 무조건 불을 끄는 것이 정말 습관이 되어 있어서 이상하다 생각하며 혹시 저는 오히려 도둑이 들었나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더니 집안에는 언니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언니가 보고 싶었고 기다렸는데 막상 본 언니가 저한테 숙정아, 나 돈 300만 원만 빌려줘. 언니가 꼭 갚을게. 이런 말을 하니까 저는 급속도로 피가 식었어요. 심지어 언니는 게다가 옆에 아이까지 데리고 있었는데 아니라고 믿고 싶었지만 너무 언니와 얼굴이 똑같은 남자아이라 단번에 내 조카로 인지하게 됐습니다. 아이는 3살쯤으로 보였는데 언니가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던 그 시기랑 딱 맞아떨어졌어요. 저는 진심으로 언니가 너무 밉고 원망스러우면서 한편으론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미워도 가족은 가족인지 엄마도 집에 와서 언니를 보고 엉엉 울며 그렇게 집을 나갔으면 잘 살던가 왜 이렇게 거지처럼 아이만 데리고 왔냐고 하셨어요. 정말 애증이라는 단어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언니는 그때 우리 집에 데리고 왔던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하고 남자친구네 집으로 들어갔는데 남편이 바람이 나서 도망쳐왔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는 3살이고 너무 어리니까 언니가 계속 데리고 있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빌렸다고 그 돈만 갚아달라고 언니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 언니가 매번 돈을 갚아달라고 하면 한 번도 제대로 정신 차린 적이 없으니까 언니가 그리웠던 것과 별개로 갚아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엄마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돈을 또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본인의 첫째 딸이 너무 안쓰럽다고 집에서 같이 살자고 했고 저는 돌아온 언니와 조카와 같이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같이 살게 됐는데 저는 그래도 마트에 가서 일이라도 했지만 언니는 심지어 일도 안 했어요. 물론 아이가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사실 아이는 어린애집에 보내고 잠깐 식당에 가서 일할 수도 있는데 언니는 일해본 적이 없어서 무섭다고 일을 하지 않더라고요. 본인이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자꾸 조카 핑계를 대는 게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자꾸 조카가 먹을 간식이 없다고 돈을 달라고 했고 저는 처음에는 당연히 좋은 마음으로 돈을 줬는데 자꾸 그 액수가 커지고 빈도가 잦으니까 어느 순간 화가 나더라고요. 지금도 월급을 받으면 그걸 다 엄마에게 주고 저는 딱 용돈만 받으며 살고 있어서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도대체 저한테 왜 저러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더 화가 나는 것은 제가 그래서 화를 내면 언니는 또 본인이 괜히 살아서 이렇다고 콱 죽어버리겠다고 저한테 협박하니까 마음껏 화를 내지도 못하고 결국 돈을 주는 자신이 싫었어요. 엄마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검정고시를 보거나 일을 시작하라 해도 듣지도 않고 매번 조카 핑계를 댔는데 심지어 그렇다고 조카를 잘 본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 같이 살 때 조카의 양육은 오로지 제가 담당했거든요. 그래도 조카라고 그 어린 것이 무슨 잘못이 있을까 생각이 들어 저는 언니보다 조카를 많이 놀아줬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마트에서 저는 저와 동갑인 어떤 남자애를 알게 됐습니다. 이름은 형준이었는데 제가 집에서 너무 힘들어서 마트에서 오히려 남아서 잔업을 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형준이가 저를 많이 도와주고 저보다 힘든 거 없냐 물어보고 그래서 마음이 갔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사귀게 됐는데
어느 날 형준이가 저에게 진지하게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지금 들으면 그게 갑작스러운 무슨 소리냐 할 텐데 그때 당시에 제가 21살이었는데 제 나이 때 결혼했던 사람도 꽤 있었고 무엇보다 저는 집을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매우 굴뚝 같아서 형준이와 그대로 결혼하게 됐습니다. 제가 결혼한다니까 엄마는 무슨 소리냐고 네가 무슨 결혼이냐고 난리가 나셨는데 저는 그때는 언니와 조카한테 들어가는 돈도 너무 많았고 또 제가 월급을 관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었고 무엇보다 그 달동네를 너무나도 탈출하고 싶었어요. 매일 그 가파른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넘어지기도 참 많이 넘어졌고 동네 자체가 우중충해서 빨리 도망가고 싶었는데 마침 그래도 나름 평범하게 사는 형준이가 결혼하자니까 순간 혹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주 어린 나이에 엄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해서 시댁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는데 도망친 곳에 천국은 없다고 하죠. 더 심한 지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아무리 일도 안 하고 종일 집에서 과자 먹으며 놀아도 조카가 떼를 쓰며 할머니도 본인 엄마도 아닌 이모인 저한테만 달라붙어도 시집살이보다는 훨씬 나은 환경이라는 것을 저는 나오고 알게 됐어요. 남편은 삼형제 중 첫째였는데 심지어 나이 터울도 다 꽤 있어서 둘째는 중학생, 막내는 초등학생이었어요. 제가 시댁에 가니까 시어머니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저에게 집안일을 시키셨는데 저는 엄마와 언니랑만 살다 보니까 남자 시동생들을 대하는 게 참 어색하더라고요. 제 성격이 활발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안 그래도 낯가리는데 사춘기였던 시동생들을 대하는 것도 벅차고 시아버지는 호랑이 같아서 성질도 장난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아들 3명을 키우느라 힘들었는지 저에게 뭐만 하면 짜증을 그렇게 내시며 왜 이것도 못하냐 훈수를 두시곤 했어요. 제가 어린 나이에 돈 없이 시집을 갔으니 당연히 몸만 왔는데 그것도 뭐라 하시고 요리를 하면 맛이 없다 하고 청소해도 깨끗이 않다고 하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집안일이라는 게 정말 해도 티가 안 나는데 아무리 새벽부터 일어나서 청소해도 알아주지도 않더라고요. 시동생들이 심지어 도시락을 싸서 다녔는데 그걸 싸는 것도 제 몫이었습니다. 반찬 투정이 얼마나 심했는지 지금도 생각하면 자다가도 열불이 나서 이불을 걷어찹니다. 반찬이 왜 맨날 똑같냐고 불만도 많고 심지어 맛이 없어서 다른 친구들 도시락이 너무 부럽다고 시어머니에게 징징대니까 시어머니는 또 저한테 친정엄마가 식당을 하시는데 왜 저는 요리를 못하냐고 하셨어요. 시부모님도 저한테 뭐라 하고 남편도 도움이 안 됐는데 시동생들까지 미우니까 집에 있으면 머리가 아파서 저는 그 시절에 만성 편두통까지 겪었습니다. 종일 걸레로 온 집을 닦고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빨래하면 허리가 너무 아픈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어린애가 그걸로 아프면 어떡하냐고 오히려 핀잔을 주셨어요. 본인은 이제 늙었으니 아프다고 모든 걸 저에게 하라고 하셨죠. 또 저는 다니던 마트를 시댁에 들어가며 그만두게 되었는데 제가 돈을 못 버니까 남편에게 불만을 얘기하고 싶어도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버는 돈이 없으니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시어머니에 대해 말하면 남편은 오히려 저한테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말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식구들 다 같이 아침에 밥을 먹을 때 대놓고 화를 내기도 했어요. 제가 제일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바로 저를 친정에 보내주지 않았던 거예요. 옆 동네고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라 버스를 타고 30분이면 도착하는 친정에 저는 1년에 딱 2번만 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냥 나와서 가면 되는데 그때는 사회 분위기가 시댁 말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저는 집에 가지 못했던 이유가 교통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수중에 돈을 만질 방법이 없었어요. 남편은 돈을 벌어오면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줬고 시어머니는 저한테 돈을 1원도 주지 않고 시장에 가도 본인만 돈 계산을 했기 때문에 저는 돈이 필요하면 남편에게 말을 해야 했는데 설상가상으로 남편은 제가 돈 달라는 말을 하면 오히려 화를 냈었어요. 그리고 제가 집을 나가면 시어머니는 저를 쫓아와서 어딜 가냐고 소리 지르고 했기 때문에 집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했던 이유는 제가 임신했기 때문이에요. 저도 속으로 안 되겠다 싶어 도망을 계획하기도 했는데 어느 날 몸이 너무 이상해서 시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더니 제가 임신했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는 저에게 축하한다며 막 떠드는데 저는 속으로 안 되는데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시부모님도 심지어 시동생들까지 죄다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임신이라니. 저는 아이를 가졌다는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뱃속 아기한텐 미안하지만 그땐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아이가 나오면 정신 차리는 사람들이 있다기에 저는 그 말을 믿고 남편과 시댁의 태도가 바뀔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임신 기간을 지냈는데 시어머니도 진심으로 너무했던 게 제가 임신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집안일을 똑같이 시키더라고요. 나는 애 3명을 낳았는데 1명이 뭐가 힘드니? 누가 보면 100명은 낳은 줄 알겠다. 저는 이상하게 다른 것들은 괜찮았는데 생선 냄새에 유난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입덧을 겪었는데 그걸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으면서 자꾸 생선을 굽더라고요. 제가 자꾸 속에서 뭐가 나와 화장실로 뛰어가는 것을 보며 뭘 그리 유난냐고 고등어, 갈치, 굴비 가리지 않고 매일 생선구이를 하는 시어머니가 너무 미웠습니다. 시아버지도 제가 입덧 때문에 밥을 잘 먹지 못하니까 밥맛 떨어진다고 하셨고요. 남편이라도 제 편이면 제가 버틸 수 있었을 텐데 남편은 결혼 전에는 그렇게 결혼해달라고 빌빌 기더니 같이 산 이후로는 돌변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왕 결혼한 거 버텨야지 생각했는데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남편의 술주정이었어요. 제가 아버지가 매일 술 마시고 술주정이 심했던 게 너무 큰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서 저는 성인이 된 이후로도 술을 입에 대지도 않았거든요. 그건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였는데 저는 술에 취한 남자를 보면 자꾸 아빠 생각이 나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매일 술을 마시고 큰 소리를 내니까 심적으로 버티는 게 힘들었어요. 심지어 시아버지도 반주를 매일 하셨는데 둘이 술 마시며 인생 얘기를 하는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저를 꼭 자리에 앉아있길 원했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못한다고 해도 안 마셔도 된다고 그냥 자리만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본인들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둘이 사이가 좋았으면 모르겠는데 시아버지와 남편은 사이가 그렇게 돈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둘은 매일 술에 취해 가벼운 다툼을 했는데 시어머니는 남자들은 다 그런 거라고 제가 유난이고 예민하다 했죠. 그러다 제가 임신했다고 하니 엄마가 시댁에 반찬을 놓고 가신 적이 있어요. 본인이 짐이 될까봐 들어오시진 않고 문 앞에 정말 두고 가셨는데 제가 입덧해도 엄마 반찬은 아무런 증상이 없어서 아껴 먹고 있었거든요. 다른 음식은 못 먹어도 엄마가 해주신 건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가 해서 가져다 준 반찬을 홀랑 다 먹은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반찬통만 남겨뒀더라고요. 특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엄마 반찬인 간장새우를 시동생들에게 줘서 다 먹어버렸는데 그걸 보니까 갑자기 속에서 울컥하고 속상하고 서럽더라고요. 엄마가 저 먹으라고 열심히 만들어주신 것을 시댁 식구들이 다 먹다니 그때는 속에서 뭐가 올라오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반찬통을 부여잡고 부엌에서 눈물을 흘리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보더니 유난히 진짜 너무 심하다고 막 뭐라 하길래 저도 임신해서 안 그래도 몸도 무겁고 힘든데 저러니까 바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쫓아오는 소리를 들었지만 무거운 배를 이끌고 무작정 택시를 타고 엄마 가게로 왔어요. 택시기사님이 제가 우니까 무슨 일이냐고 물으셔서 사정을 말하니까 미친 집안이라고 대신 욕해주고 돈도 받지 않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마를 보러 가게로 들어가니까 마침 단골 미용실 아줌마도 계시고 철물점 사장님도 계셔서 저도 모르게 막 더 우니까 다 제 시댁이 이상하다고 욕해주셨어요. 엄마는 속상하신지 저에게 따로 돈을 주시며 이걸로 버티라고 하시며 밥을 차려주셨는데 우느라 잘 먹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저도 그때는 너무 어리고 겨우 22살이라 제가 그렇게 울면 엄마가 속상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집에 갔더니 남편이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저한테 어딜 다녀오냐고 시댁을 지금 무시하냐고 술에 취한 발음으로 말하는데 속으로 아기를 낳고 바로 주고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지옥 같던 임신 기간이 끝나고 드디어 출산하게 되었는데 낳자마자 도망가야지 생각했던 과거의 저와 달리 막상 낳으니까 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모성애인가요? 그런데 제가 낳은 아기의 성별은 딸이었는데 시부모님이 제가 딸을 낳으니까 대놓고 싫어하셨습니다. 그런데 임신했을 때 유난 떨던 거 보니까 딱 봐도 여자애더라. 아이고.
남편은 딸이라고 싫어하진 않았고 오히려 아기가 생기니까 저에게 조금 잘해줬는데 사람 자체는 바뀌지 않더라고요. 어른들이 사람 바꿔 쓰는 거 아니라고 했던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자기 자식이 세상에 나왔다고 남편은 아이한텐 또 잘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아기가 딸이라고 신생아한테 그만 울라고 해도 남편은 왜 자기 애한테 그러냐고 시어머니랑 싸우는데 속으로 그냥 둘 다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육아는 완전히 제 전담이었는데 남편은 제가 너무 피곤해서 잠이 자고 싶어도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면 무조건 저를 깨워서 빨리 달래라고 했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시댁 식구들의 집안일을 하느라 허리가 너무 아픈데 혼자 독박으로 아기를 돌보니까 진짜 정신병이 올 것 같았어요. 산후조리는 하지도 않고 출산하고 약해진 몸으로 가족들 식사를 챙기니 너무 몸이 힘들어서 저도 모르게 새벽에 예전처럼 빨리 깨어나지 못하면 시어머니는 방에 들어와서 저를 깨우셨습니다. 와중에 남편은 마트를 그만두었는데 몸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딨어. 그래도 좀 버티지. 우리 몇 년 뒤에 분가하기로 했었잖아. 집에서 편하게 쉬면서 무슨 큰 소리야. 그럼 네가 나가서 돈 벌어. 그래? 그럼 네가 집에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요리해. 내가 나갈게. 오히려 그러면 나야 좋아. 저는 처음으로 그때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방에서 작게 시작한 싸움은 결국 큰 소리로 번지게 됐습니다. 그전까진 저도 큰 소리 나는 것을 싫어해서 꾹 참았지만 저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해서 크게 말하니까 남편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우리 아버지가 행동했던 것처럼 막 베개도 던지고 난리가 났어요. 아이는 깜짝 놀라 죽어라 울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우리 방으로 들어와서 뭐라 하시고 정말 정신이 없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아니, 어디서 남편한테 큰 소리야? 여기 시댁이야! 너 대체 왜 그러니? 남편이 무작정 직장을 그만둔 것이 우리 싸움의 원인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니까 저는 속이 갑갑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자니 저는 당장 돈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믿고 지낼 만한 곳도 없었고 친정에는 차마 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번에 택시 타고 갔던 것 때문에 엄마는 늘 제 걱정을 하셔서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가게 되면 언니가 있었기 때문에 집안에 아이만 2명이었으니 엄마가 얼마나 부담이셨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 뒤로 정말 저금통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씩 돈을 빼내 모으고 식구들이 깜빡하고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잔돈들도 모으고 저도 살 길을 찾았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하면 자기가 뭐라 하는지도 모르고 뻗어자곤 했는데 그때 바지와 셔츠를 뒤져 제 비상금을 마련했어요. 왜 이제껏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로지 혼자 딸 아이를 6살이 될 때까지 시댁에서 구박받으며 키웠습니다. 남편은 저한텐 최악의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딸은 자기 자식이라고 나름 챙기곤 했었는데 그게 딸이라고 우리 딸을 구박하던 시어머니를 막아주니까 그건 참 고마웠어요. 물론 그렇다고 그걸 다 막을 수는 없으니 시어머니는 저와 딸의 입엔 과일도 들어가는 것이 아까운지 자기 아들들에게만 주더라고요. 처음에 신혼 때는 뭘 유치하게 먹는 것으로 저럴까 서러웠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저도 적응됐는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혼할 다짐을 다지는데 도움이 됐어요. 그렇게 6년을 참다가 어느 사건이 발생했는데 바로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가 저를 시집살이해도 저에게 잘해주었거나 혹은 제 편에 조금이라도 들면 저는 꾹 참았을 텐데 남편은 저를 잡은 물고기라고 여겼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게 소홀해졌어요. 남편은 마트를 그만두고 일용직을 한 달에 며칠 정도만 나가면서 벌이를 했는데 신기했던 것은 시부모님은 그렇게 저한테는 뭐라 하면서 본인 아들이 저러고 한량처럼 돌아다녀도 뭐라 하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그런 남편이 너무 안쓰럽다고 해서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남편은 그렇게 일용직을 전전하다 시장에 채소를 배달하는 냉동차를 몰게 됐습니다. 저는 남편이 집에 있는 게 더 싫어서 나가서 일한다고 하니까 너무 신났어요. 그런데 남편은 진짜 극단적이어서 그전까진 집에서 나가질 않아서 저를 힘들게 하더니 이젠 너무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일하러 간다기에 알겠다고 했더니 무슨 3일을 들어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얼마나 구박하면 남편이 집에 안 오냐고 저를 탓하고
저는 남편에게 언제 올 거냐고 하고, 남편은 그러면 저에게 의부증이냐고 하고, 정말 엉망진창인 집안이었죠. 그러다 저는 시장에 가서 시어머니와 장을 보고 있었는데, 제 옆에 있던 딸이 자꾸 어딜 보고 아빠, 아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딸이 가리키는 방향을 봤더니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엔 남편과 아주 딱 봐도 어려 보이는 여자가 둘이 연인처럼 손잡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마침 저는 시어머니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 앞으로 시어머니를 데리고 갔습니다. 어리둥절해 있는 시어머니를 데리고 남편과 상간녀에게 갔더니 남편은 심지어 당황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상간녀를 보고도 저한테 내조를 얼마나 못하면 남편이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를 만나냐 말했습니다. 그 여자애는 저를 보고 비웃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솟구치는 모멸감과 분노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동안 정말 참고 참았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바람을 피우고도 당당한 남편과 자기 아들이 최고인 줄 알고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는 시어머니가 너무 역겨웠습니다. 참고 참아도 정도가 있지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이혼해! 나 너랑 이렇게는 더 못 살겠어! 해! 하자고! 네가 그러면 내가 못할 것 같았어? 저는 이혼하자는 말이 몇 년 만에 나온 건데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하자고 하니까 그게 너무 속상해서 저는 길바닥에서 울고 말았어요. 딸아이는 남편에게 왜 엄마를 울리냐고 하고 시어머니는 그런 우리 딸에게 네 엄마가 문제라고 하고 진짜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시아버지가 우리를 부르셔서 부부는 서로 참고 사는 거라고 하며 저보고 너무 경솔하게 이혼 얘기를 꺼냈다고 혼내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홧김에 뱉은 것도 아니고 몇 년 동안 참은 거라 이혼을 하겠다고 고집했고 남편은 제가 다음 날이면 이혼 얘기 꺼낸 것을 사과할 줄 알았는지 거들먹거리다가 제가 진짜 이혼한다니까 오히려 화를 내며 본인이 왜 저랑 살아야 하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집안은 왜 이렇게 머리 아프게 소리 지르는 것을 좋아하던지 귀청이 떨어져 나갈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혼 서류를 작성하게 됐는데 의외로 시어머니가 저보고 은혜도 모른다고 이혼하면 안 된다고 잡더라고요. 아마 제가 나가면 집안일을 모두 본인이 하게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기 전에는 무조건 아이를 놓고 도망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낳고 6년을 키우다 보니 아이를 놓고 오는 것은 절대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오게 됐습니다. 엄마와 언니에게 이혼했다고 하니 언니는 저보고 잘했다고 요즘 썩은 남편들이 너무 많다고 응원해줬고 엄마는 잘했다고 하셨으나 속상해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딸이 둘 다 이혼하고 애까지 데려왔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엄마한텐 너무 죄송스러웠지만 저도 제 인생이 있으니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살아야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엄마 가게에 나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동네에 있는 큰 서점에서 일도 하고 그렇게 버텼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 우리 딸은 조카가 다니던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조카는 우리 딸을 친동생처럼 돌봐줬는데 속으로 예전에 제가 혼자 조카를 돌봤던 것도 생각이 나며 이런 게 바로 가족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는 조용하더니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우리 앞에 종종 나타났습니다. 이혼하면 다야? 다냐고! 네가 날 무시해? 남편은 심지어 가게까지 찾아와서 난동을 부렸어요. 초등학교 앞으로 자꾸 찾아와서 제가 서 있으니까 저한테 이혼하면 다냐고 막 패악질을 부리고 가게에 와서도 다시 합치자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런데 이혼하면 끝 아닌가요? 제가 이혼했으니까 다야, 제발 오지 마 해도 이미 술에 취해 제정신 아닌 사람이라 제 말은 듣지도 않더라고요. 그럴 거면 처음에 이혼하자고 했을 때 당장 하자고 난리치지 말지 이제 저러면 무슨 소용이에요. 진짜 왜 그래? 제발 그만 와. 우리 끝이야. 네 말대로 이혼했으니까 다야. 오지 말라고. 내가 미안해. 다시 같이 살자. 내가 잘할게. 남편은 제가 화내면 또 갑자기 울면서 다시 같이 살자고 했는데 이 사람의 인격이 몇 갠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는 결국 경찰까지 부르고 단골 손님 아저씨들의 도움도 받으며 남편을 물리쳤는데 그 뒤로도 종종 왔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을 피해 동네에서 일할 수가 없어서 서울에서 일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호텔 연회장에 일을 구했는데 큰 회사들이 회의하거나 행사를 할 때 제가 가서 음식들을 나르고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몸은 힘들지만 그래도 확실히 서울이라 그런가 돈도 많이 주고 사람들도 동네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심적으로 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정말 더운 여름이었어요.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틀고 사람들이 얼음물을 많이 찾던 날이었는데 제가 무거운 얼음컵을 쟁반에 가득 담아 계속 여기저기 다녔는데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니 누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남자는 저에게 대뜸 명함을 하나 건네길래 제가 받아서 보니까 오늘 호텔에서 행사했던 회사의 전무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건가 싶어서 동공을 좌우로 흔들고 있으니까 저에게 남자는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저를 집으로 데려다줘도 되냐고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우리 친정까지는 버스를 3번 갈아타야 하는 아주 먼 거리라 저는 흔쾌히 알겠다고 하고 탔더니 남자는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하며 저에게 이런저런 말을 건넸습니다. 이름, 나이 등을 묻더니 저를 내려주며 호텔에 또 언제 출근하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음날 바로 출근한다고 대답하니까 남자는 알겠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다음날이 되고 저도 출근하려고 집을 나왔는데 누가 우리 집 앞에 차를 대놓은 거예요. 보통 차가 있는 장소가 아니라 의아하지만 그래도 출근을 해야 하니 걸었는데 갑자기 창문이 내려오더니 남자가 저에게 타라고 했습니다. 아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숙정 씨 데려다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타세요. 저는 어제는 데려다 주었던 게 고마웠지만 이렇게 저를 데리러 오니까 사실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머뭇거리니까 남자는 웃으며 부담스러운 것 알지만 타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고 그 말은 사실이라 저는 타고 호텔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태준이었고 태준 씨는 그 뒤로도 저를 데려다주고 데리러 오고 맛있는 것도 사줬어요. 누가 봐도 이건 태준 씨가 저에게 관심 있어 하는 게 느껴졌고 저도 사실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준 씨와 진지하게 연애를 하기에는 저는 이혼녀고 아이도 있으니까 쉽지 않았어요. 태준 씨, 사실 저 이혼했어요. 아이도 있어요. 딸이고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가요? 네? 저는 숙정 씨와 결혼하고 싶은 거지 초혼이라 좋았던 게 아닙니다. 제 예상과 달리 태준 씨는 적극적으로 저에게 구애했고 결국 저희는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사실 결혼 준비하며 이게 맞나 싶었어요.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던 저는 강남에서 부유하게 사는 태준 씨를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현실적으로 저는 딸도 있고 또 태준 씨의 부모님 의견도 중요하니까 진지하게 얘기해봤더니 태준 씨는 사실 자수성가로 회사를 차리고 집안을 일으킨 사람이라 부모님이 태준 씨의 의견에는 크게 반박하지 못하던 상태였어요. 또 우리 딸에게도 백화점에서 비싼 옷과 장난감을 사주니 딸아이는 단번에 태준 씨가 아빠였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딸을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빠에 대한 기억이 안 좋았는데 우리 딸만큼은 저렇게 듬직하고 재정적으로 여유 있고 성실하고 다정한 아빠를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게 됐어요. 당연히 언니와 엄마는 너무 좋아하셨고 시부모님도 오히려 저에게 고생 많다고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사실 시부모님이 아무리 남편이 자수성가했어도 부모로서 이혼하고 애까지 있는 사람을 며느리로 맞이하는 것은 힘들지 않나 생각했는데 저에게 이미 지나간 과거는 잊으라고 진심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하고 강남에서 살게 됐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엄마가 식당에서 일하는 것을 알고 너무 오래 일하시기도 했고 또 이제 나이도 있으시니까 그만두고 우리가 사는 곳 근처로 이사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어요. 저도 엄마가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생각했고 같이 달동네를 떠나 강남에 자리 잡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엄마에게 제안했는데 엄마는 완고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단골도 많고 이미 너무 오래 일해서 일하는 게 본인이 편하고 좋다고 하셨어요. 남편과 결혼하고 남편은 저에게 카드도 따로주고 현금도 많이 주면서 하고 싶은 것들 다 하고 살라며 일을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많아서 엄마 가게에 가서 일을 돕곤 했어요. 언니는 그때 미용을 배워 미용실에서 일했는데 제 남편의 도움을 받아 서울에 미용실을 내고 살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간이 나면 엄마 가게도 가고 언니 미용실도 가고 딸아이를 데리고 남편 회사도 가고 그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전 남편은 한동안 찾아오지 않길래 드디어 이제 정신 차리고 살고 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엄마 가게에 가서 일을 돕고 있었는데
전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요즘 뜸하더니 나타난 전 남편이 저는 전혀 반갑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무시하고 손님들 주문을 받고 있었는데 전 남편은 저에게 와서 시비를 걸더라고요. 야, 나 성공했어. 부럽지? 저는 전 남편이 저에게 시비를 걸어도 무시하고 주방에 계신 엄마와 소통하며 일을 계속 돕고 있었는데 전 남편이 갑자기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더니 저에게 던졌어요. 사람을 왜 무시해? 그러니까 네가 이러고 살지. 네 인생도 참 불쌍하다. 저는 내가 저런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었다는 게 내 인생의 오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무시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전 남편이 저한테 제 인생이 불쌍하다고 하니까 순간 욱하는 마음이 올라와서 따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지금 현 남편이 우리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아침에 엄마 가게에 간다고 했었던 것을 기억하고 저를 데리러 왔나 보더라고요. 특이했던 것은 저보다 전 남편이 반응이 훨씬 빨랐다는 거예요. 남편을 보자 전 남편은 저한테 시비 걸던 것도 금세 잊었는지 갑자기 사색이 되더니 현 남편에게 가서 조아렸습니다. 제가 놀랐던 이유는 다음에 나온 말 때문이었어요. 김 기사, 우리 장모님 식당엔 자네가 웬일이야? 예? 아니 사장님! 순간 현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기절이라도 하는 줄 알았는데 저보다 전 남편이 더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전 남편은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막 안절부절 못하며 저를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장모님, 저 왔습니다. 여보, 집에 가자. 아무것도 모르고 저에게 다가온 현 남편에게 전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내 전 남편이야. 뭐? 저는 현 남편에게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당했던 것을 자주 말했었기 때문에 현 남편은 저에게 종종 도대체 그 못된 자식 어디 사냐고 물어봤었거든요. 물론 저는 과거는 잊으려고 최대한 말하지 않았는데 그때는 경우가 달랐습니다. 저한테 인생이 불쌍하다고 했던 전 남편에게 최고의 복수를 하기 위해 저는 현재 남편에게 다 말했고 전 남편은 급기야 저에게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가게에 있던 단골 철물점 사장님은 보기 좋다고 웃으면서 지켜봤습니다. 단골들은 제가 얼마나 혹독하게 시집살이를 당했는지 잘 아니까 지금 남편에게 저도 말하지 않았던 얘기까지 줄줄이 해줬어요. 전 남편은 자기가 어려서 그랬다, 멍청해서 그랬다, 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며 빌었지만 현 남편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은 기사 자리에서 잘렸고 저는 통쾌해서 며칠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제가 이걸 언니한테 얘기하니까 언니는 깔깔 웃으며 너무 통쾌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보란듯이 남편과 더 잘 살고 있답니다. 시댁 식구들이 어찌나 저에게 잘해주시던지 특히 시아버지는 제가 아빠가 없으니까 본인이 제 아빠라고 하시며 너무 예뻐해주세요. 시어머니도 맛있는 것을 구하시면 무조건 저를 먼저 챙기시는데 전 시댁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소식은 제가 현재 남편과 아이를 낳았는데 이번엔 아들이었어요. 현 남편은 심지어 낳기 전에 우리 딸에게 먼저 의사를 물어봐야 한다며 세심하게 딸까지 챙겨줬습니다. 우리 딸은 지금 아빠가 너무 좋다고 전 아빠는 생각도 하기 싫다고 하며 동생을 빨리 만들어 오라고 할 정도였어요. 덕분에 우리는 축복 속에 아이를 가졌고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때 제가 입덧도 너무 심하게 하고 낳고 나서 제대로 산후조리도 못하고 힘들어했잖아요. 그래서 몸도 많이 상했었는데 이번에는 낳기 전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무엇보다 임산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아이보다 저를 더 챙기시며 태교 요가도 보내주시고 무슨 저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음식을 저 먹으라고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니까 시아버지는 저를 최고급 산후조리원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정엄마에게도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선물을 그렇게 해주셔서 저는 지옥 갔던 시기가 끝나니까 이런 천국이 찾아오네 생각이 들며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첫째도 둘째를 얼마나 예뻐하는지 저보다 더 아이를 챙기는 모습을 보며 뿌듯하고 남편도 저에게 지극정성으로 잘하니까 예전 시댁에서 고통받던 것만 생각하면 그때가 마치 전생처럼 느껴집니다. 엄마는 제가 아이를 낳고 식당을 그만두셨는데 남편의 제안으로 우리 옆으로 이사와서 저와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진짜 좋으신 분인데 그래서 두 분이 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저번 달에는 둘이 제주도로 여행까지 다녀오실 정도로 제가 질투할 만큼 잘 지내고 가족끼리 다 모여서 지내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전 남편은 사실 그 뒤로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겠고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엄마까지 가게를 접으셨으니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날 일이 없어요. 제가 가장 젊고 예뻤을 때 그런 고통을 당하고 살았지만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여기까지가 제 사연이에요.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힘드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 사연 들으시며 나중에 분명 괜찮아질 날이 오니까 그걸 기다리시며 견디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